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오늘은 설 당일입니다. 여러분들께 예고해 드렸던 대로 설 당일 컨텐츠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이제 유튜브 업계에서 열심히 활동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주신 고마운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책을 내셨어요. 네. 장인수 기자님. 네. 작심하고 다시 기자라는 책입니다. 장인수 작가가 되셨네요.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언젠간 내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거 이제 취재 경험들을 좀 토대로 해서 실제로 이제 이런 책을 엮어 내셨습니다. 겉 표지도 뭐 멋있고, 주로 이제 장인수 기자 본인이 취재하신 내용들을 좀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많이 엮었는데, 당연히 파트 1이 김건희와 디올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저한테 사인까지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저는 오늘이 아마 이제 디올백 보도와 관련돼서 저의 이야기를 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디올백 보도 당시가 2023년 11월 27일이었고 저희가 녹화를 한 시점이 그 전이긴 한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일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그때는 유튜브 업계에서 물론 활동이라는 걸 하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줄 몰랐고, 게다가 이제 디올백 보도 이후에 더 탄력을 붙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첫 번째는 그래도 저를 좀 중립적인 앵커라고 생각을 해서, 중립적이라는 게 그냥 보도 채널 출신 앵커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저의 일자리를 좀 앗아가셨다는 거. 하필이면은 정권의 가장 핵심을 건드리는 보도의 앵커를 맡아버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들 비겁이라기보다 다들 저를 좀 집에 가라고 일단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편을 이유로 다 잘린 거 맞고요. 실제로 제가 정부 관련 행사들 같은 것도 외주업체를 통해서 많이 하던 게 있었는데, 암암리에 그들 모르게 박영식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거만 하다가 전국 지자체 행사 같은 것들도 할 법하잖아요. 제가 그래도 17년 차인데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 정말 그때는 유튜브 컨텐츠를 제외하고 평화방송 라디오까진 괜찮았어요. 거길 제외하고 다 잘렸습니다. 근데 일부 그때 당시에는 이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 해서 뭔가 의도치 않게 저와 좀 친한 지인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후회로 남지만, 지금 와서 저에게 디올백 보도에 참여한 것을 후회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나마 후회했고 조금 큰 후회로 남는 부분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래도 오랜 기간 같이 인간관계를 맺어왔던 분들, 저를 믿고 맡겨서 일을 시켜주셨던 분들이 왜 자기한테는 사전에 얘기를 해주지 못했냐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관련 기사까지 나게 만들고 커뮤니티까지 네 글이 뒤덮이느냐, 너 여기저기서 부당하게 잘렸다는 식의 보도를 보게 하느냐, 이제 이런 서운함들이랄까?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앞으로의 삶에 대한 걱정, 너 이제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그 선배님들과 또 책임자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장윤수 기자와의 의리이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취재였기 때문에 제가 앵커를 하는 걸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말씀드릴 뭐 의무도 없죠. 뭐 프리랜서인데.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뭔가 커질 줄 몰랐기 때문에 커진 걸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래서 김건희 씨와 윤석열이 저의 이름을 아마 알고 있다라면 그것도 영광이라고 뭐 생각을 하고 과거에 저와 함께 잘 지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뭐 KBS도 나오고 연합뉴스 경제TV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요. 그분들 다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어찌 보면 저의 뭐랄까 좀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필요한 보도였다. 라는 차원의 접근이었기 때문에요. 일단 장인수 기자님의 책 내용에 저는 이거를 이제 페이지를 펴서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고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보여드릴 수 있죠. 82페이지부터 딱 3장 나옵니다. 84페이지까지. 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서 그때 있었던 비하인드들 좀 털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부터 오디오북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귀에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쓰셨네요. 82페이지. 편집, 자막, CG 담당 등을 구하긴 했는데 정작 앵커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려야 했다. 방송 진행을 맡아줄 앵커가 반드시 필요했다. 보도를 지상파처럼 품격 있게 하려면 앵커가 품격이 있어야 한다. 이 대목에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품격이 있다고 얘기해 주신 분들 많이 없는데 장인수 기자님이 유일하신 분 같아요. 방송인은 많지만 뉴스를 품격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앵커는 손에 꼽을 정도다. 지상파 앵커 출신 3명에게 의사를 타진했는데 쉽지 않았다. 각자 상황이나 보도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모두 불발됐다. 섭외에 실패하자 패닉이 찾아왔다. 방송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시점이 코앞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진짜 코앞이었어요. 10월인가? 10월 말쯤에 연락을 받았죠. 10월 즈음으로 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말에 녹화를 했는데 전전주인가? 11월, 10월 말? 이렇게 아무튼 굉장히 바특하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KBS 출연 끝나고 KBS 주변에 있는 모 처에서 이명수 기자를 처음 만납니다. 이명수 기자랑 모 처에 들어가서 되도록이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도청이 되지 않을 만한 장소를 택해서 그 공간의 구석탱이에서 커피를 마시며 관련 이야기를 A4 용지에 메모해가며 이명수 기자가 설명을 해줬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명수 기자에 대해서 보도로만 접했었고 서울의 소리 출연 중에 있었기도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만나니까 좀 위압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이유는 뭐냐? 저는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좀 앵커의 색을 많이 빼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사람이 좀 막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가 아니었어요. 유연성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어떤 어려움과 굳이 표현한다면 장벽이 좀 높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도 제가 이 보도의 내용 전체가 제대로 취재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장인수 기자님의 연락을 받기 전에 이명수 기자를 먼저 만났고요. 원래는 이명수 기자 연락처를 먼저 받았고 서울의 소리초 측에서 연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편한 곳으로 당장 오신다고 해서 이 기자님이 스케줄이 언제 끝나고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KBS가 마지막 출연이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있는 곳까지 필히 와주셨죠.
그때 시간이 되게 부족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그러니까 이제 취재 담당을 하신 분들 입장에선 컨텐츠, 보도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보도 영상을 찍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던 게 저는 좀 여유 있게 만나려고 했는데 이명수 기자님이 오늘 당장 가시겠다고 언제 스케줄이 끝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처에서 만나서 A4 용지에 끄적끄적 서가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게 맞아요.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믿질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명수 기자님이 추가적인 이야기들, 대통령실 관련 이야기도 하셨고, 그때는 이명수 기자가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 인간들하고 그렇게 자주 통화를 하거나 연락이 닿고 있는 상황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근의 측근들 하고 연락이 닿거나 녹취록을 뭐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을 텐데 2023년 11월이면 집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렇잖아요? 2022년 5월에 집권을 하고 1년 정도 좀 지나서 넘을 시기니까 정권 초기고 가장 힘이 있을 시기입니다. 근데 뭔가 이런 비리와 비위 의혹이 터진다는 게 저로서는 좀 되게 뜬금없고 이게 말이 되나? 정말로? 진짜 받았다고? 정말로? 영상이 있다고? 그 영상을 어떻게 찍었다고? 그 영상을 직접 들어가서 코바나 컨텐츠 이런 데서 찍었다고? 나보고 이게 맞나? 아니 이건 진짜 찍었다고 하면 대박이고 이거는 이 정권의 붕괴와도 직결되는 사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명수 기자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정말 그 진행자로 섭외를 받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진행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배팅을 할 때 적어도 확실해야 배팅을 하는데 그 확실함이라는 거는 취재한 당사자들로부터의 어떤 확신,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느냐 이런 걸 물어봐서 그 우리끼리 느껴지는 대화의 기류와 정서, 온도 이런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초면이니까. 제가 이명수 기자님을 1년을 본 것도 아니고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장인수 기자랑 같이 취재를 했대요. 그럼 이 기자님 만났으니까 또 장 기자님하고 통화하고 저도 또 두 분 다 취재하신 거니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봐도 되냐. 그랬더니 또 장 기자님 연락처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짧게 만났어요. 한 1시간도 안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수 기자와 통화를 KBS 주차장에서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주차장에서 하고 집에까지 이동하는 동안 심장이 막 뛰었어요. 그 생각이 나네요. 여기 보니까 방송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가장 중요한 앵커를 결정도 못한 데다 떠오르는 사람조차 없었다. 지상파 출신의 뉴스 진행 경력까지 갖춘 사람을 찾다 보니 인력풀의 한계가 금방 찾아왔다. 그렇다고 아무하고나 하긴 싫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를 고발하는 뉴스다. 목소리 톤, 외모, 앉은 자세나 말투, 억양의 미세한 부분 하나하나가 시청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느냐, 어떤 신뢰감을 주느냐를 결정한다. 야, 근데 이런 대목까지 세세히 써주시고 제 이름을 거론하는 순간 나 그렇게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장 기자님이 너무 좋게 봐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목소리 톤이나 외모는 모르겠고요. 앉은 자세, 톤, 말투, 억양 나쁘진 나랑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평가해 주시는지는 몰랐어요. 대책 없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던 때 누군가 박영식 앵커를 추천했다. 그에 대해선 막연히
그런 사람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 박 앵커가 진행했던 방송을 찾아봤다. 내가 찾던 사람이었다. 그렇다고 덥석 전화를 할 수는 없었다. 이 사람 성향이 어떤지 몰랐기 때문이다. 김건희의 몰카를 폭로하는 방송이다. 성향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인의 강단과 결기가 있어야 했다. 편집자들도 자기 이름을 숨긴 채 몰래 만든 방송 아닌가? 언론인의 강단과 결기. 이것도 너무 저를 또 높이 띄워주신 것 같아서. 근데 이거 한 페이지 읽는데도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요거 한 페이지 지금 봤거든요, 저희가.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하루 정도 고민했는데 대안이 없었다. 에라 모르겠다 라는 심정으로 연락하고 약속을 잡았다. 이제 요 전에 이제 좀 생략이 돼 있는 게 아까 제가 이명수 기자한테 연락처 받고 장인수 기자랑 처음에 통화했던 거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얼추 얘기를 듣고 일단 보고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이제 토스를 받게 되죠.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만나서 이렇게 되죠. 박 앵커를 처음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광화문 모처였습니다. 새록새록하네요. MBC에 사표를 내고 이런 방송을 할 거다. 그때는 장인수 기자가 통일부 출입 기자였던 걸로 제 기억을 해요. 보도는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다. 보도 계획을 1시간 정도 얘기했다. 설명을 마치자 박 앵커가 한 가지를 물어봤다. 보도 내용에 얼만큼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드라이하게 이제 책에 써주셨는데 저는 제가 감히 누군가의 취재 물을 면전 앞에서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기자님은 뭐 무섭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어떤 보도인지 제가 직감하기엔 파장이 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죠. 했더니 정말로 이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팩트는 100% 자신 있습니다. 몰카 영상 그대로, 카톡 대화 그대로만 기사를 썼기 때문에 팩트가 틀릴 일은 없습니다. 장인수 기자 본인은 사실이면 쓴다. 팩트면 쓴다. 안 쓰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 기자님이 이렇게 자신이 있으신 건데 할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잘 안 들리는 부분,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기사에서 다 뺐습니다. 공적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김건희 개인 신상이나 인격에 대한 비난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도 다 뺐습니다. 이게 이제 아직 뭐랄까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몰카 영상에 담겨 있는 것 중에 보도 내용을 일부 훼손시킬 수 있거나 본질을 좀 흐릴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네, 그럼 저랑 같이 하시죠 라고 제가 언급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뜻밖이었다. 이 사람 뭐지? 뭘 좀 고민하거나 따져보거나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다못해 출연료가 얼만지 안 물어보나? 흔쾌히 하겠다고 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바로 헤어졌다. 진짜 금방 헤어졌어요. 커피숍을 나와서 돌아가는데 불안했다.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장 기자님이 이 만남 전에 커피숍 만남 전에 제가 아까 이명수 기자 만나고 통화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요. 하신다고 하시면 마음 바꾸시면 안 된다고. 저희 그러면 다음 사람 찾지 않고 그냥 박앵커님으로 쭉 갈 거니까 마음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커피숍을 나와서 돌아가는데 불안했다.
당장이라도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저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할 것만 같았다. 아마 박 앵커가 하루 정도라고 고민을 해본 다음에 결정을 했다면 좀 더 신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이런 보도를 하려면 서로 신뢰가 있어야 한다. 민감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면 조율하기 어렵다. 판단이 다를 때 다른 사람의 판단을 전적으로 믿어야 가능한데 사람이 어디 그런가? 그런데 박영식 앵커는 처음 본 나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나의 방향대로 따라줬다. 나야 내가 취재하고 기사를 썼으니 자신도 있고 잘못돼도 당연히 책임지는 거지만 박 앵커는 다르다. 얼굴을 내고 방송하는 만큼 책임을 같이 져야 하는데도 기꺼이 나를 믿고 위험한 항해에 동참했다. 맞아요. 저도 공동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비록 방송을 언론 보도를 진행하는 입장에 서 있었지만 이건 해야 된다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일은 그 뒤에 감당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물론 처음엔 굉장히 센 반응이 와서 좀 놀라긴 했죠. 예. 왜냐면 그 주에 정해졌던 기다리고 있었던 일종의 뭐 스케줄이랄까? 그 주에 바로 날아갔거든요. 다급하게 연락 와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 정도인가? 이걸 예상 못하면 내가 바보인 거구나. 내가 너무 윤석열 정부를 혹은 내가 너무 상식적으로 접근을 했구나. 대통령 부인이 가방을 받은 영상이 나왔고 그걸 보도했는데 그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두지 않는다는 것이 정권 차원에서 오히려 이상한 거다. 이 생각을 왜 그때 못하고 그냥 내가 내 할 일 하고 나 프리랜서인데 나 디올백 앵커 좀 했다. 근데 그게 그게 다른 방송을 정리하는 사유가 되나? 다른 방송들은 언론 아닌가? 이런 나이브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언론이 아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정권 초기에는 윤석열이란 사람과 대통령실을 얼마나 언론사들이 부담스러워 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일을 저지른 거죠. 지금도 그를 떠올리면 이런 생각이 든다. 나도 특이하지만 너도 참 특이하다. 어쩌면 이 프로젝트에서 나와 이명수 기자, 최재형 목사보다 더 용기를 낸 유일한 사람이 박앵커일지 모른다. 와우.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용기를 냈다. 아니에요. 제가 어제 그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회사를 때려치고 이제 완벽하게 자연인이 되면서 어떤 특정 회사에 소속돼서 간판 뭐를 하고 이런 거 필요 없고 나는 나로 살겠다. 나 니네 간판 필요 없어. 니네 간판 다 내가 보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생겨먹은 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아. 그 간판의 입장을 고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질문,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못하는 건 그건 39살, 40살에 나답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만둔 거겠죠. 근데 그 이후에 유튜브를 하면서 외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생긴 대로 살겠다. 이게 저의 기조였기 때문에 특이한 사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기론 장인수 기자도 특이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예. 본인을 그러니까 저 말고도 장인수 기자님도 특이한 사람이라고 본인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유일하게 용기를 낸 사람이 박앵커일지 모른다. 이런 과찬은 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로 박앵커는 디올백 보도 이후 출연하던 방송에서 전부 잘렸다. 아마 디올백 보도를 수락했을 때부터 각오하고 예상했을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너무 순진했나봐요.
미안한 마음뿐이다.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예. 그런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가 그 보도를 봤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한 가지 위안은 디올백 보도 이후 수사기관의 분려가 조사받은 일은 없다는 것이다. 그쵸, 유일하죠. 왜냐하면 취재를 담당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조사 대상이 됐는데요. 저는 그때 이제 그 녹화 방송을 하면서도 굉장히 전 장인수 기자님을 걱정하기도 했고 저를 걱정하기도 했고 방송 전체를 걱정하기도 해서 우리가 총 녹화를 4번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11월 27일부터 해가지고 쭉 한 4편을 떠요. 근데 마지막 녹화 때 세 번째 녹화, 네 번째 라이브로 아마 했을 거야. 다 녹화였나? 저도 지금 이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르니까, 예. 그러네. 예. 다 녹화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도 굉장히 조심했던 것 같아요. 말을 꺼낼 때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 한번 좀 짚고, 리포트를 만들어서 내보내고, 뒤에 유용화 교수 진행으로 최재형 목사님이랑 장인수 기자, 임세은 소장이 포함돼서 같이 생방으로 붐업을 하는 방식으로 앞에 리포트, 뒤에 라이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리포트 때 등장을 한 거죠. 근데 녹화할 때도 편집하거나 이런 게 번거로우니까 제가 여기 예를 들어서 대본에 리포트에 나와 있는 어떤 질문을 좀 수정을 많이 했어요. 피해 나가는 기법. 이런 의혹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김건희 여사 측의 반론이나 대통령실의 반론을 마치 우리가 상당히 기다리고 또 그 반론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해주고 보도에 반론을 싣는다라는 그 기존은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때 당시에는 반론이 없었죠. 예. 가장 빠르게 반론을 하지 않았죠. 즉각적으로 반론을 하거나 하지 않았죠.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방송 진행할 때 굉장히 조심해요. 굉장히 조심하면서 허위사실 적시 혹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질문을 굉장히 뜨문뜨문 지금처럼 말을 조심해가면서 합니다. 편집점이 없게끔 혹은 뭔가를 그 표현을 덜어냄이 없게끔 급하니까 빨리 편집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뭘 또 이렇게 덜어내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장인수 기자한테도 재차 답변을 듣고 다시 재정리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매우 조심하게 접근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검찰에 갈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도와준 분들이 없었으면 이 방송은 불가능했다. 이 보도로 나는 정의로운 기자, 디올백 특종을 보도한 기자라는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옆에서 묵묵히 도와준 분들이 얻어간 건 없다. 도와줬다는 사실조차 비밀에 붙여야 했던 이들이 애초에 뭘 얻어가는 것도 불가능했다. 실제 도와주신 분들 중에 드러나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저 들었거든요. 당시에는 보도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생각에만 빠져 있어서 고맙단 말도 제대로 못했다. 네. 다 감내하고 따라준 이들에게 감사하고 죄송하다. 이렇게 저와 관련된 건 3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11월 20일 이후에 녹화를 하는데요. 그 사이에 녹화 하루 만에 4편을 다 뜨죠. 여기 보니까 MBC와 7시간 녹취록 보도의 진실, 한동훈과 검언 유착, 손준성과 고발 사주, TV조선 방종호 대표와 그 딸의 계급질, 이시원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인 후배들과 선배들 혹은 이제 언론인이 되고 싶은 분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 선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이벤트를 좀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써있네요. 권력의 비리를 감시하고 추적하고 고발한다. 장인수의 취재 열전이라고. 네.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종 많이 하는 것도 많이 하는 거지만 건강을 잃지 않고 좋은 보도 많은 국민들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요. 저는 이 디올백 보도가 저한테 주는 많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실은 연합뉴스 TV에서 약 8년을 근무했는데 그때는 정해진 대본 틀 밖을 많이 벗어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 틀 밖을 벗어날 수 있는 일종의 권한을 제가 부여받은 적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짜여진 질문 그대로를 읽어버리는 앵무새는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지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다.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을 하겠다. 그리고 회사가 좀 덜 민감해할 만한 단어와 표현을 쓰면서 앵커인 내가 얼마든지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출연자가 나와도 제가 나경원, 윤석열 다 인터뷰 해봤던 사람이지만 불편한 질문을 이 사람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게끔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그 방식의 어떤 기술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앵커라는 직군이. 근데 디올백 보도는 완전 다르게 느껴졌죠. 원래 기존에 터전에서 일할 때의 저의 모습은 어떤 사회적 비리를 들춰내거나 용기를 내서 어딘가에 뛰어들거나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안분지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연합뉴스 TV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앵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야욕을 가지거나 욕망을 갖고 산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내가 열심히 하고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인정받는 앵커. 모두가 나한테 아쉽다라는 표현보다는 너무 잘하지. 나는 칭찬 정도 이 연합뉴스 TV 안에서만 들으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죠.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고 부끄럽지 않은 기술인이 되는 거죠. 질문 기술자, 방송 기술자가 되는 거죠. 근데 언론인의 자격이 있느냐 내가?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저널리스트?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 멋있는 삶을 동경하면서 살아왔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어떤 보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보도를 내가 했던 건 MBN 때 살아있는 권력이라기보다는 저는 참사 보도를 참 많이 했고요. 사건 사고 이런 거 많이 했죠. 제 기억에 남는 보도는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항공 이제 그 착륙 때 절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사상자가 나오거나 했던 저 멀리 떨어져서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보도했을 거예요. 그때 MBN에서 근무할 때인데 MBN이 제일 빨랐거든요. 그랬었고요. 그때도 2시간 넘게 특보를 했었죠. 굉장히 어린 나이에 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했었고 연합뉴스 TV 때는 한 게 워낙에 많아서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지진이 울진 이런 데 있잖아요. 포항 지진 이쪽. 그때도 제가 전 나름대로 잘 대처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순발력이나 임기응변 같은 거는 남들에게 내가 그런 거는 잘할 수 있어라고 자신감 있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됐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어떤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매번 하거나 그런 거를 전문으로 해본 적은 없고 적어도 한두 번의 경험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름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미 회사를 나오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걸 하고 나서, 당분간은 쫄쫄 굶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예.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해야죠.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디올백 보도는 탄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장 기자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타 방송에 나가서도 저는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전 디올백 보도가 되면 대한민국 뒤집어질 줄 알았다니까요. 전혀. 너무 큰 충격이었죠. 누군가는 인생을 걸고 누군가는 참 어려운 용기를 내고 이 판에 뛰어들었지만 당분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는 거구나. 대한민국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그런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방을 하나 대통령 부인에게 줘서 그거를 몰카로 담았다. 함정 취재를 통해서 영상에 담고 가방 하나쯤 받은 걸로 정권이 무너지겠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이 보도 하나로 드러나 버린 거죠. 손에 꼽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충격받았던 건 언론도 다 한패였다는 거예요. 언론은 정말 개같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 대통령실이 마치 거대한 거인처럼 형상화된 그림을 상상해보세요. 거인이고 언론들이 다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도하면 짓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용감한 몇 개의 언론사, 뉴스버스와 오마이뉴스, 굿모닝 충청이었나? 그때? 그 정도만 첫 번째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튿날 받아쓰는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3일째 보던 날 JTBC가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의 최고위원들의 발표가 있을 때 디올백을 언급을 하면서 정치부 기자들이 그 내용을 받아 쓰잖아요. 주로 자신이 출입하는 출입처에서 그것이 화두가 됐을 때 따옴표 저널리즘을 하기 때문에 이게 보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JTBC는 단독을 내걸면서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소위 디올백 보도를 흠집내는 방향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최재형 목사가 그 가방을 살 수 있게끔 돈을 준 곳이 어디냐면 이명수 기자이고 서울의 소리다. 이런 식의 보도였어요. 돈의 흐름을 쫓아가면 그건 최재형 목사가 자기 돈으로 사서 건넨 게 아니라 취재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언론사로부터 돈이 건네진 거다.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전달한 거다. 그래서 그 전달한 비용으로 가방을 사서 김건희에게 넘긴 거다. 이런 일련의 흐름 자체를 깎아내리고 비호감으로 만드는 그런 시도라고 저는 봤는데, 오히려 JTBC 당시의 그 보도가 엄청 크게 폭발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JTBC는 레거시 언론이고 메인스트림 안에, 주류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다뤄주는 순간 펑 하고 터지기도 했죠. 근데 이 논쟁이 몰카 취재냐, 인권의 문제냐, 함정 취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질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보도의 핵심, 아무렇지 않게 가방을 받는다. 그리고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들었다. 근데 그게 2023년 11월 당시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6월과 9월이 있었잖아요. 2022년. 근데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김건희가 실세이고 김건희가 사실상 상황이다. 이런 의혹 보도가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합니다. 양평 게이트, 그거 말고도 주가 조작, 디올백,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 보도들이 막 난무하죠. 그러니까 디올백은 문제 제기를 해준 결정적인 보도였고 그것이 시금석이 돼서 마중물이 돼서 지금까지 여러 비리 보도가 다 퍼즐처럼 맞춰지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라는 한 사람이 지금 어찌 보면 윤석열보다 그 위에서 국정을 주무르고 있었을지 모른다.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모두가 시작조차 되지 않은 이유도 결국 김건희와 연결된 명태균이 있었고 명태균 게이트라는 것이 국민의힘 전반을 또 흔들 수 있는 큰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사안은 김건희로 통한다. 그걸 알려준 보도가 디올백 보도였죠. 저로선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사실 장인수 기자와 함께했던 보도가 여러 개 있습니다. 가령 찍었는데 못 나갔던 보도도 있고요. 잘 찍었는데 그리 큰 관심을 받지 못한 보도도 있지만 장인수 기자가 취재하는 내용 중에는 좋은 보도도 상당수 많고요. 그간에 이제 MBC에서 했던 보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제 그런 흐름에 또 올라타서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님과 함께 디넷 보도도 함께하는 영광이 저에겐 또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제 유튜브에 달려있는 슬로건 목소리가 필요한 곳에 목소리가 된다. 그것이 특종 보도이든 그것이 시사 평론 비평이든 뭐든 간에 나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도구가 되는 삶, 그 컨텐츠와 그 내용이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진보시킬 수 있다면 그 정치적 성향으로의 진보가 아니라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나의 목소리와 내 얼굴이 팔릴 수 있다면 기꺼이 팔리겠다. 그 심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변치 않았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 겁니다.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 겁니다. 그래야 유튜브 컨텐츠는 창의적인 게 되니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신기한 것 같아요. 때가 있는 법이고요. 상황이 무르익어야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디올백과 관련된 비하인드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또 생각나는 건 서울의 소리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네. 제가 모든 일을 다 내려놓게 됐을 때 백은종 대표가 안타까우셨는지 그럴 거면 우리 쪽에서 프로그램을 더 하시라고. 그래서 어떤 언론사나 어떤 방송사나 유튜브 회사들보다도 굉장히 높은 출연료를 책정해서 저에게 몇 개월간이라도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게 일을 시켜주셨습니다. 남자지! 백은종 할아버지가 드세고 거세고 거친 측면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마음만은 의리가 있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저널리스트라는 회사가 설립되기 전인가? 후였나? 그건 잘 명확치 않아요. 근데 어쨌든 서울의 소리 쪽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걸 보면 여러모로 백은종 초심 대표가 생각을 해왔던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방향에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한 의리, 그거는 있는 분 같아요. 그 감사함을 또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다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또 만날 일이 있겠죠.
장인수 기자님의 저널리스트 채널도 이제 뭐 10만을 넘었기 때문에 다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 기자님은 원래 하고 싶은 게 취재이고 기사 쓰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 유튜브 업계 자체가 어쨌든 출연도 하고 나가서 인지도도 쌓고 더 많이 알리고 취재 내용을 알리는 방식이나 플랫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열심히 또 방송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 재밌는 건 다들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예. 맞아요. 예. 장인수 기자, 이명수 기자 다 저는 뭐 우리 나라에 필요한 분들이라고 보고 나중에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나중에 차기 정부가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부인데 그 지지하는 정부의 주요 인사가 어떠한 비위 행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장인수 기자는 그걸 보도할 사람이고요. 저도 저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팩트라면, 사실이라면, 진실을 추구하는 일이라면 아마 언론인이 그냥 뭐랄까 명실상부 저널리스트라는 게 되고 싶은 사람들은 참지 못할 겁니다. 뭐 최근에 있었던 김대남 녹취록에 대한 보도도 최경영 기자님이 장인수 기자와 함께 했듯이 마찬가지예요. 레거시의 영향을 받아서 뭐 언론인들 지금 제야 언론인들의 관점이 막 까다롭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제야 언론에서 그러니까 유튜브나 뉴미디어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디어 패권이 레거시 언론보다 유튜브로 넘어와 있다라는 거를 다들 잘 아는 분들이 지금 유튜브 업계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어떤 언론사나 간판이 없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취재하시는 제야 언론인 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메모를 해놨었거든요. 이 디올백 보도 전후 과정의 어떤 에피소드들이 이것 말고도 사실 뭐 많은데요.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대목까지는 공개를 다 해드렸는데 서울의 소리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장 기자님하고 그때 대화를 나눴을 때 뭐 이런저런 내용들 그게 제가 이제 요 영상 녹화하기 전에 허락을 받은 적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뭐 또 편집해야 될까봐 공개는 안 하고 제가 느꼈던 감정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도에 대한 설명은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서울의 소리 분들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우리 이거 보도 나가면 늘 서울의 소리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계좌를 보시면 어렵다고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늘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서울의 소리가 뭐 늘 이렇게 풍족하게 운용하는 회사는 아니니까 그런 회사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후원도 해주시고 저널리스트 채널 같이 장인수 기자님을 또 후원을 해주시고 뭐 저 같은 사람이야 괜찮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언론인들이 많이 있고요. 이명수 기자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록새록하네요. 2023년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벌써 1년하고 한 2개월 정도 지난 일인데 그 사이에 너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에게 칭찬을 해주신 분들 또 저에게 그런 거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해주신 분들 다 모두 계신데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다 제 마음대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고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친구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고요. 그때 아주 잠깐 후회했던 건 말씀드린 대로 저와 함께 일하셨던 분들 중에는 이 보도를 계기로 저와 더 이상 함께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자의가 아니라 그 회사의 사정 때문에 저를 더 불러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
너무 안타깝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많이 아쉽고 안타깝지만 이 결정을 제가 또 감내하고 따르고 책임을 지어야 될 의무가 있는 성인이고 저도 또한 제야 소속 밑바닥 민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유사 언론인이기 때문에 감내하겠습니다. 오늘 설 당일에 이렇게 녹화를 좀 보내드렸는데요. 수다가 좀 단조롭고 길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떠듬떠듬 말씀드리다 보니까 말 사이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데 너무 지루하시지 말고요. 좀 지겨우실 분들은 나중에 1.25배속으로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말씀들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보도가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없겠죠. 이제 어떤 미친 사람이 공직자, 고위공직자의 아내로서 혹은 고위공직자가 그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하지만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남겨두고 기억해야 될 대목들은 적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하루입니다. 무엇보다 작심하고 다시 기자라는 장인수 기자의 책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고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홍보의 측면도 있다라는 거. 다른 건 모르겠고 힘든 일 하는 사람들은 좀 여유롭게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기도 하고 좋은 보도 많이 해서 좋은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설 당일 녹화로 만나봤고요. 내일은 아마 라이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만 인사드리고요. 이상 디올백 보도와 관련된 비하인드 풀어봤고 작심하고 다시 기자 장인수 기자의 책 함께 제가 나왔던 페이지만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